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20일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작전 기강 확립,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국군 사관학교 창설 등 5가지 주요 국방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거제, 통영, 포구 피해 지역에 대한 대대적 수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20일에는 육군 39사단을 중심으로 장병 46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현장에 추가 투입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추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육해 공군 장병 약 1,700여 명과 70여 대의 복구 장비를 투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민주주의 수호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방홍보원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우리 군을 주제로 대국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대상 상금은 300만 원이며 수상자들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이 주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 5대 주요 국방 현안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KF-21과 핵추진 잠수함 등 핵심 전력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제438회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장관은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국정 전반에 있어 추진 속도를 높여갈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국방 사안들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작전 기강 확립,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국군 사관학교 창설까지 5대 핵심 현안을 국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러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미래전 대비와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대전 자운대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심 국가전략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은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추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를 위해 LSAM과 MSAM,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고위력 미사일 수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군사관학교 창설,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같은 핵심 현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어 진행된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안정적인 양산과 적기 전력화, 첨단 국방 R&D 투자 확대 등 방산 생태계 대전환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 주도로 권역별 글로벌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K방산 수출 펀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속도감에 있는 현안 추진과 핵심 전력 확보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차원의 협력과 검증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공식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4시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한중 정상 간 회동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왕이 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이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최종적으로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조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20일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유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 5찬을 진행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방송은 서로 다른 계층과 세대, 지역을 넘어 다양한 인사들을 초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19일 라이브로 진행된 첫 방송은 허은하 국민통합 비서관이 진행을 맡고 자영업자 대표로 방송인 홍석천 씨, 아르바이트생 대표로 박현우 씨가 출연해 서로 다른 어려움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송은 앞으로 80대 원로와 20대 청년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워킹맘과 워킹데디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생각을 나눌 예정입니다.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는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격주로 공개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거제 도심은 물이 빠진 뒤에도 진흙과 잔해가 남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은 학교에 이어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도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거제시 옥포동. 도로와 상가 주변엔 물이 빠진 뒤에도 진흙과 토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장병들은 삽과 각종 장비를 이용해 쌓인 토사와 잔해물을 걷어내고 막힌 배수로를 정비합니다. 학교 시설 복구에 이어 이번엔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도심으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옥포동 일대는 도로가 범람하고 주택과 상가에 물과 토사가 밀려들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주민은 40년 넘게 거제에서 살면서도 처음 보는 비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은 좀 산 쪽에 있어가지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 거제도 40년은 넘게 살았는데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게. 39사단은 이날 옥포동 일대에 장병 250여 명을 투입해 주택과 상가 주변에 쌓인 토사와 잔해물을 제거하고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물이 빠진 뒤에도 주민들 힘만으로 치우기 어려운 진흙과 잔해가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 장병들이 복구에 나서면서 주민들도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무기력하게 있다가도 우리 장병들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집 청소하고 이렇게 일하는 장병들이 일하는 모습이 더 우리한테 크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장병들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걸 보니까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국민들께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우가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는 강수량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거제엔 지난 17일 하루 동안 638mm의 비가 내렸고 1시간에 124mm가 쏟아지며 모두 거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5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거제 912mm, 통영 748mm였습니다. 여름 한철 내릴 비가 사흘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집중된 셈입니다. 39사단은 집중호우 직후부터 학교와 주택, 상가 등 복구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비교적 많은 병력을 집중 투입하고 이후엔 지자체와 피해 현장의 복구 수요에 맞춰 병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사 제거 작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분들께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9사단은 경상남도와 거제시, 통영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상황과 복구 수요를 공유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졌다고 복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군은 주민들이 빠르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수요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거제 현장을 비롯해 남해안 피해 지역 전반으로 군의 수해복구 지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육해 공군 장병과 장비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육해 공군 장병 1,100여 명과 장비 80여 대를 현장에 긴급 투입해 침수 민가 토사 정비와 농가 배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섬 지역 피해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복구에 나서는 한편 추가 지원을 위해 장병 1,700여 명과 장비 70여 대의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군의 역량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정체불명의 드론 수십 대가 나타나 폭발물을 투하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육군 51보병사단이 안양 평촌 아트홀에서 다수 드론에 의한 복합 위협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롭던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납니다. 정체불명의 드론에서 수십 장의 전단지가 떨어지고 전단지엔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곧이어 대형 컨테이너 차량에서 발사된 군집 드론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박해집니다. 미상의 액체와 폭발물이 투하되면서 곳곳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입니다. 육군 51보병사단 철마여단이 민관경 소방과 함께 다수 드론이 침투해 복합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을지자유의 방패 UFS 연습과 연계해 3분기 사단 전술훈련으로 실시됐습니다. 최근 드론 위협은 단순한 단일 위협을 넘어서 다수 복합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은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을 가장해서 민간군경 소방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와 통합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51보병사단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동안경찰서장, 안양소방서장 등 유관기관장이 참석했고 51사단과 예하 철마여단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자 군과 경찰, 소방이 잇따라 현장에 투입됩니다. 군은 대드론 방어에 나섰고 경찰은 현장 통제와 인명구조를 지원합니다. 소방은 화재 진압과 함께 부상자 구조에 나섭니다. 단순히 드론을 격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황 전파부터 초동 조치와 유관기관 협조, 대응 장비 운용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진행했습니다. 훈련이 종료된 후 대드론 통합 방어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안양시의 미래 모습을 연출한 AI 영상을 시청하며 방어 체계가 없는 현재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유관 기관장들은 대드론 통합 방어 체계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드론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통합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을지 연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기 위한 통합 방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자폭 그리고 군집 드론의 공격과 대응이 더해져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대응 능력이 확인됐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을 향해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듭니다. 곧이어 붉은 연막으로 가정한 화재 상황이 펼쳐지고 총을 든 괴한들이 건물 안에서 인지를 잡고 협박합니다. 국가중요시설 복합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육군 56사단과 유관기관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 포탑에 안티드론건으로 무장한 장병이 드론을 격추하고 소총이 대응 사격도 이어집니다. 괴한과의 협상이 통하지 않자 특임보병이 건물 안으로 신속히 들어가 제압합니다. 훈련이 진행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드론을 연구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훈련이 진행됐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드론 대응 훈련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수도방위 사령부 차원에서 대드론 체계를 연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드론건을 이용해서 대드론 방어 훈련을 실시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전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주요 시설 그리고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합동으로 방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본연의 임무인 과학기술을 잘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방어를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들 본연의 연구 개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대응엔 소방과 경찰과 같은 유관기관도 참여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군과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점검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대응 훈련을 지속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가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울릉도 사동항에서 민관 군경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 등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울릉도 사동항에서 테러범들이 여객선 터미널 시설물을 파손하고 해상에서 여객선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해군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통합방위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1함대 사령부 예하 118 조기 경보전대와 공군 319 방공관제대대, 울릉군청, 울릉경찰서, 울릉해경, 울릉의료원과 울릉119 안전센터 등이 참가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민관 군경 유기적인 대테러 대응 능력을 확립해 울릉도를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한 두 번째 보훈문화 상품이 출시됩니다. 김구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경규장 조립 키트부터 미니북 키링, 김구 선생의 트레이드마크인 동그란 안경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선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이 집무실로 사용했던 경교장. 이 역사적 공간이 손으로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우드 키트로 재탄생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백범 일지에 남긴 나의 소원은 작은 책 모양 키링으로, 김구 선생을 떠올리게 하는 안경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돋보기로 제작됐습니다. 국가보훈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두 번째 보훈문화 상품 11종을 선보입니다. 지난 6월 첫 상품 3종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문구와 생활용품까지 종류와 활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백범일지의 주요 구절과 김구 선생의 서명문 태극기를 활용한 노트와 북커버, 미니 에코백, 연필 세트와 금속 책갈필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자폐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와 협업해 소속 디자이너의 일러스트를 상품 디자인에 활용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과 문화강국에 대한 염원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21일부터 온라인 K-헤리티지 스토어를 비롯해 경복궁과 덕수궁, 국회 박물관 등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오는 11월에는 무형유산 전승자와 협업한 고품격 전통공예 문화상품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보훈에서 일상에서 보고 쓰며 경험하는 보훈으로 김구 선생이 평생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뜻이 오늘의 일상 속 문화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국방홍보원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우리 군을 주제로 대국민 영상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공모전의 대주제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우리 군이며 소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와 국가관 안보관 확립, 병역 내 독서 활성화를 통한 장병들의 자기 개발, 총 3가지 세부 주제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엔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상도 출품이 가능합니다. 출품 형태는 1분 이내의 세로형 숏폼부터 3분에서 10분 이내의 가로형 롤폼까지 모두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10월 23일까지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국방홍보 영상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영상 축제입니다.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든든한 우리 군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방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과 국군 장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난해엔 대상 2배가 나의 조국이다를 포함해 우수상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청해부대입니다 등의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공모전은 개인과 팀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대상과 최우수상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함께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홍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종합정비창이 20일 민간 헬기를 실제 동원한 헬기 산업동원 추진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간 헬기를 활용해 근접 정비반과 정비 물자를 전방 지역으로 신속히 전개하고 지상부대와의 통신망을 운용하며 전시 정비 지원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해군 2함대가 20일 군항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가정해 대체항 탄약 재보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함 유도탄을 차량으로 대체항까지 호송한 뒤 민간 크레인과 지게차를 활용해 유도탄 고속함에 적재하며 전시 탄약 재보급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공군 10 전투비행단이 19일 수원기지에서 육군과 합동으로 야간 기지방호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항군과 가상적기를 운용해 실전성을 높이고 신궁과 천호 등을 투입해 적 침투 상황에 대한 합동 대응과 야간 대공방어 수행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KFN 국방뉴스는 계속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KFN 국방뉴스 2부 첫 번째 소식, 국방일보가 주목한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도 국방일보 서현우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한창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실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대비 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해공군의 UFS 훈련 현장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육군입니다. 이번 UFS 훈련에서 육군은 어떤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크게 보면 복합 테러에 대응하는 통합 대테러 훈련과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통합 방어 훈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55사단과 56사단은 도심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시설에서 민관, 군경, 소방이 함께하는 통합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위협으로 떠오른 자폭 드론과 화생방 공격까지 가정해 기관 간 공조체계와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네, 도심이라면 실제로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훈련이 펼쳐진 것 같은데요. 국가 중요시설, 어떤 시설들이었을까요? 네, 먼저 31사단은 한빛 원자력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국가 전력망을 겨냥한 복합 테러에 대비했고요. 32사단은 산업단지에서 대드론 훈련을, 또 35사단은 드론을 활용한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7사단은 핵 화생방 위협에 대비했고 50사단과 53사단도 국가 중요시설 등에서 통합 방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번 훈련의 핵심은 결국 언제 어떤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한다라는 의미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드론과 화생방처럼 위협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만큼 군 혼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과 함께 통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군 훈련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훈련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군 항공사령부 무기지원대대에서 P-8A 해상 초계기에 최대무장 장탈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P-8A를 대상으로 최대무장 장탈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 최대 무장이라고 하면 항공기에 이 무기를 가득 장착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장 조립부터 이송, 장착, 탈착까지 전 과정을 최단 시간 안에 수행하는 훈련인데요. 무장 견인차와 장탈착기, 어뢰 인양기 등이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대함 유도탄과 어뢰 등을 동시에 장착하고 장착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탈착하는 과정까지 반복적으로 숙달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적 잠수함이 나타났을 때 항공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전투 태세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해 보이는데 실제 완전 무장에는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네, 시간은 되게 짧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훈련의 핵심도 바로 이제 항공기 무장 지원 능력과 전투 지원 태세를 실제 상황처럼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해군 1함대에서는 전시 혈액 수급 절차 숙달 훈련까지 진행하면서 전투뿐 아니라 전시 지원 체계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네, 해군 P8A의 해상 초계기 최대 무장 장탈착 훈련까지 들었고요. 마지막 공군입니다. 공군에서는 이번에 미사일을 직접 비행기로 옮기는 이런 훈련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항공수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천궁 모의탄 12발을 C-130 수송기에 실어 날랐습니다. 12발이면 상당한 양인데요. 이 C-130 수송기에 한 번에 다 들어가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공군은 단계적으로 항공수송 능력을 검증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천궁 3발, 올해 5월에는 6발의 공습 포장과 적하역 절차를 검증했고요. 이번에는 최대 적재량인 12발까지 늘려 실제 항공수송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기미기지에서 천궁 모의탄 12발을 싣고 대구 기지로 이동한 뒤 하역과 재적재를 거쳐 다시 기미기지로 수송하면서 신속한 미사일 보급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공군에서는 미사일뿐 아니라 부상자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 여단은 대량 전상자 의무 지원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항공의무대대가 직접 부대 전개에 지원하는 근접 의무 지원 계획을 처음으로 검증했는데요. 훈련은 화생방 공격으로 대량 전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오염된 환자를 제독하고 응급처치와 환자 분류, 응급 후송까지 전 과정을 숙달했습니다. 네. 이 훈련이라고 하면 싸우는 능력만 검증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지원 능력까지 함께 점검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UFS를 통해 미사일을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능력부터 부상자를 살리고 전력을 회복하는 능력까지 작전 지속 능력 전반을 점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UFS 현장을 통해 육군의 복합 테러 통합 방어 훈련부터 해군의 P-8A 최대 무장 장착 훈련, 그리고 공군의 천궁 항공수송과 대량 전상자 의무 지원 훈련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일보 서연우 취재팀장이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대신 공군 1전투비행단의 일부 기능을 예천과 서산, 충주 등 3개 기지로 나눠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군공항을 한 곳으로 옮기는 대신 전투 조종사 양성과 전술, 전투 임무 등 기능별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군사작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보 현안 짚어보기 전에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관련해서 먼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우선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오늘 나온 북핵 현안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57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0기에서 120기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네,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이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빨리 만나서 안전 문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그 필요성, 또 그렇게 됐을 경우 나타나는 성과,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김대웅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하고 야외기동훈련을 축소해서라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단 말이죠. 네. 연합훈련 축소가 실제 북미 대화의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급작스럽게 지금 이 제안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지금 한미 연합 연습과 관련돼서 일부 뭐 중단을 얘기하기도 했고, 또 이에 호응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같은 얘기에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북 대화가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어지다가 이전 정부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의 긴장도 높아졌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북미 대화를 이제 미북 대화를 먼저 함으로써 이게 마중물이 돼서 남북 대화로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정부 일각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연합훈련 축소를 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센터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향후 북미 협상의 목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후보 시절부터 또 취임 초기 지금까지 줄곧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얘기를 했고, 또 대화의 필요성, 또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의지를 이제 여러 차례 밝혔고요.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의, 적대적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힌 것인데, 비핵화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한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가지 않겠다. 비핵화에 대한 허황된 꿈을 내려놓으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직답은 회피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포기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계획은 단순한 군공항 이전을 넘어 공군의 작전과 훈련 체계, 그리고 지역 산업 개발까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네, 광주 군공항 기능을 왜 분산하는지부터 각 기지에는 어떤 기능이 배치되는지 군사적, 경제적 효과와 과제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성묵 센터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계획의 배경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정하면서 군공항 이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죠.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2028년 시기도 짚었어요. 그때까지는 여건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국방부도 우리의 안보를 취약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발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안 쪽에 기지를 만들고 그걸 군에다가 주면 또 우리 군을 비우는 이런 절차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기능 일부를 다른 기지로 이전하면서 이 정부의 이 조치를 최대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최종적으로 보면 군 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1전투비행단 기능을 3곳으로 나눠 배치하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 통짜 이전이 아니라 기능별 분산 배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무한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에 따르면 2028년 중순까지는 광주기지 부지를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기지는 아직 활주로와 경락고 같은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투비행단을 통째로 옮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작전 운용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시설을 갖춘 예천, 서산, 충주 3곳의 기지에 기능을 나눠서 임시로 배치하는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좀 중요한 건 사실 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임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이러한 분산 배치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랑 포함해서 현재 결혼되는 계획을 보면 예천은 전투조종사 양성, 서산은 전술 전투 임무, 충주는 일부 전술 인물 훈련 등으로 기능을 나누고 있는 방식인데요. 각 기지의 기존 임무와 또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또 시설이나 인력, 공역 측면에서 이것들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과거에 이제 광주 기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전투기 조종사 양성의 굉장히 핵심적인 곳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기능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3기지의 역할이 지금 나눠질 예정입니다. 우선 경북 예천 기지 그리고 제16 전투비행단에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비행교육대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돼서 전투조종사 양성 기능을 맡고요. 또한 이제 충남 서산 기지인 제20 전투비행단에는 TA-50 블록2 경공격기 전력이 이동해서 서남권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206 전투비행대대가 이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주 중원기지 19 전투비행단에는 예천기지 기능의 일부가 이관되는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 기지들이 이미 자체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군은 이제 기존 활주로와 인프라, 경락고와 같은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시뮬레이터 같은 교육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공역 사용 계획을 기존 비행단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용 능력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주거나 이제 자녀 교육 문제는 요걸 어떻게 더 보강하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요건 약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상황이군요. 네, 센터장님,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일전비는 전투조종사 양성뿐만 아니라 서남권 영공방위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기능을 3곳으로 분산하면 공군의 작전과 훈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전망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작전, 그다음에 교육 2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작전 수행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공군 1전투비행단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T-50을 가지고 조종사의 고등비행 훈련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것과 함께 서남권 영공방어 임무도 함께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훈련에 있어서 과연 광주 군공항을 떠나면 다른 지금 기지에서 이만한 그 어떤 공역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공방어를 서산으로 이동할 경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작전 개념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광주 기존 군공항에서는 이게 지금 카디스 저쪽 그 이어도라든지 남쪽까지 하는데 이걸 서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작전을 하게 된다면 작전 계획의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 병력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활주로, 경납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제대로 되면 지금 국방부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어떤 전술 임무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전투조종사 양성은 훈련의 연속성이나 또 효율성이 중요한데요. 반면에 한 기지의 기능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 위원님께서는 이런 분산 배치의 군사적인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투력이 한 기지에 집중되어 있으면 유사시에는 위험이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 이제 분산이 되어 있으면 공격이나 사고 같은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죠. 물론 양성 기능을 한 기지에서 다 하면 뭐 완벽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반도체라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경쟁력을 지금 이 시기에 완성을 못하면 우리가 뒤로 뒤처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잘만 조정을 하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서남권 이 공역의 공백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전투 비행단과 잘 보완해 나가서 한다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분산 배치가 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분산이 배치돼서 가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서산에서는 민간 공항인 서산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기능까지 추가되면 군사시설 운용 그리고 또 민간 공항 개발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될까요? 국내 여러 이제 민군 복합 공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가봤는데. 사실은 이제 민간 공항이 건설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군 활주로가 크게 영향을 받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공항 구역은 아마 별도의 부지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구역에서 만약에 이루어지다 보면 지금 현행 군사작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는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현지 그 서산 쪽에 계신 분들은 이번 분산 배치를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몇 가지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대표적인 게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좀 사업을 좀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좀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점들을 지금 지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민간과의 소통이 지금 중요한 시기로 보이는데 예천과 충주 역시 군사 지역이 기존에 있었고 또 지역 사회가 함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비행 훈련 증가에 따른 소음과 안전 문제 등 주민의 어떤 불편도 얘기가 되는데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예천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이제 기존 군사시설, 지역사회 이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광주 군공항에 있는 일전투 비행단의 대대 일부가 다 임시 배치가 된다면 결국 비행 훈련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비행 훈련이 증가되면 소음도 커지게 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안전 문제도 또 걱정이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의 적절한 보상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음과 피해 보상 또 이걸 감소하기 위한 그런 충분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해주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훈련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군공항 분산 배치에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분산 배치는 최종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위원님, 임시 분산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건설이라고 하는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작전과 훈련 효율에서는 어떤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군당국에서도 이건 이제 임시 조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에 서울공항도 한번 이것과는 좀 별다른 사안이지만 활주로를 좀 조정을 하면서 몇몇 전력들은 좀 임시 배치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사실 정해진 스케줄대로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어찌됐든 이것은 지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그러니까 국가적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우리의 능력이라면 정해진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연이 된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앞서도 이제 문성호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됐든 이제 옮겨가는 뭐 예천, 서산, 충주라든가 이런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소음이나 생활 불편도 상대적으로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뭐 정부가 뭐 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한 그런 중대한 시기인 듯 보입니다. 네. 이번에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에서 또 다른 축이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확보해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앞당기겠다는 건데요. 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고 군 공항은 국가 안보랑 직결된 맞아요. 사항입니다. 군사 작전과 어떤 훈련 능력을 유지하면서 이런 산업단지 조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네, 가장 중요한 원칙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두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네. 어느 한 가지가 희생이 되거나 잘못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국민들도 아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균형,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협력. 이건 뭐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고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군사작전과 훈련 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동시에 조성을 하려면 결국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조치와 함께 또 산업단지 개발 이런 것들이 균형되게 설계돼야 되거든요. 일정들도 아주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원이라든지 법적 기반이라든지 또 군사 규제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광주 군공항은요 우리 군만 쓰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쓰는 이 복합 공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그 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미국 측과의 협의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균형되게 하고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군 모두가 함께 소통과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전략산업과 우리 이 군의 어떤 안보 차원의 이 조치들이 균형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니 이번 계획의 성패는 각 기지가 기존 임무를 유지하면서도 광주 군공항의 기능까지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번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참고로 제가 그 7월 달에 한 3주 정도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과 우리나라가 이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돼서 한편으로는 협력도 하고 있지만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거의 국가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걸 추진하는 건 이게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방도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관건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이 임무를 지금 이전하게 되는 이런 예천, 서산, 충주 각 기지가 기존 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들어오는 기능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그리고 교육 장비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둘째는 뭐 앞서도 몇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 이제 서산처럼 뭐 민간공항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걸 약간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군 그리고 관계부처가 예산과 일정을 놓고 주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과 이견 없이 조율을 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도 이제 과거에 뭐 그 카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느낀 거지만 사실 그 주변에 군공항 주변 군 기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음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소음 보상이나 발전기금 같은 인센티브를 투명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군 당국도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 분산 배치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어떤 지역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정부, 군, 그리고 지역사회가 무엇부터 풀어야 하고 합의하고 또 임시 분산을 거쳐서 최종 이전까지 차질 없이 갈 수 있을지 우리 문성목 센터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군공항 이전은 뭐 광주뿐만이 아니라 수원도 있고 또 여러 곳에 이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쪽은 사실은 진전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제 메가 프로젝트, 특히 광주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보도를 보니까요,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지난번에 열렸었는데 실제 그 무한 군수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무한군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무한군이 그동안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무한국제공항의 선 이전. 그다음에 1조 원 규모의 지원, 국가 산단, 이렇게 3대 선결 조건의 구체적 이행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전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무한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 들어서 이제 상황이 좀 급변한 지금 상황입니다. 결국 광주 군공항의 이전은 군,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먼저 합의해야 할 그런 쟁점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걸림돌, 그 뭐 소음 지원, 뭐 분산, 기반 법제, 그리고 이제 한미 문제 여러 가지들이 같이 정리가 돼야 돼야만 모든 걸 패키지로 놓고 그런 것들을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합의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그 일정대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사회, 특히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한 신뢰, 그다음에 법제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엔 모두가 힘을 모아야지 일이 성사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군사 작전과 훈련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경제적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문성목 센터장님, 김대영 연구위원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정보입니다.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계룡은 2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광주는 33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한 차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장병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